제 소개를 간단하게 다시 드리면, 저는 이제 그 전공이 갯벌 생태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로 새만금, 지금은 이제 막혀 있죠. 그 새만금 갯벌을 한참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제 안양대학교 강화 캠퍼스 해양생명공학과에 재직 중입니다. 안양대학교로 온 지는 한 2년 정도 되고요. 그 안양대학교의 그 강화 캠퍼스, 강화도라는, 그러니까 강화도에 이제 캠퍼스가 있어요. 저희가 4개 과가 강화도에 있는데, 그 강화도라는 곳이 갯벌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그 특별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예를 들면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예루살렘이 성지라고 하죠. 이슬람교 사람들은 메카가 또 성지고, 그렇듯이 갯벌 공부하는 사람들은 강화도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늘 서울에서 가깝기도 하고, 우리나라 갯벌이 뭐냐라고 하면은 늘 강화갯벌 그렇게 했었는데, 불행히도 이제 요즘 와서는 그런 그 갯벌의 중심에서 좀 벗어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지난 한 10년 정도 그 국가에서 갯벌을 보호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습지보호구역이라는 걸 지정을 해왔는데, 불행히도 그렇게 중요한 강화도 갯벌이 제외돼 있어요. 아직 지정이 안 됐어요. 사실 원래대로 하면 첫 번째로 됐어야 맞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 물론 10년 전 얘기입니다. 10년 전 얘기. 주민들의 반대예요. 국가에서는 해주고 싶었는데 주민들의 반대. 그 작년에 그 시흥 갯골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죠. 그 갯골이란 아주 굉장히 특수한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갯벌 중에서도 아주 특수한 환경인데, 그러면 이 시흥 갯골은 왜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는가? 그러니까 주민하고 정부하고 잘 하여튼 어그리해서, 동의를 해서, 그래서 지정이 됐다고 그 여겨집니다. 어쨌든 그런 이 갯벌을 보호하고 하는 것이 누구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반드시 동의하고 그렇게 해야만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강화도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아쉬워요. 참 빨리 습지보호구역이 지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참 힘들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지정이 되는 게 맞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래서 하여튼 서두에 그 강화도에 대한 그 소개와 함께 그런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오늘 강의할 내용은 이제 갯벌의 저서생물, 제목에 있듯이 저서생물에 대한 이야기고요. 차츰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 갯벌 생물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생물 다양성 얘기를 해요. 근데 아마 그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나중에 다른 그 강사님께서 말씀을 하실 기회가 있으시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일단은 뭐 대충 넘어갈게요. 그럴까요? 생물 다양성이라는 거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셔야 될 거 하나, 그 과학적인 어떤 이런 그 내용이 전 세계를 그 지배하고 있는 이제 그런 아주 철학적인 내용이, 주제가 2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기후 변화, 두 번째가 생물 다양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후 변화하고 생물 다양성은 앞으로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자식들, 손자, 증손자,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줄 거예요. 기후 변화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면은 저탄소 사회로 가야 되죠. 전기도 아껴야 되고, 가능하면 대중교통 이용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나중에 몇십 년 지나면, 당장 몇 년 후에 될지도 모르겠는데, 탄소세라는 게 만약에 도입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건을 만드는데 탄소가 얼마나 들었느냐에 따라서 물건값이 결정되니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그 휘발유가 1리터에 1,800원인가 그렇죠. 그죠? 휘발유 원래 원가가 600원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에 가면은, 미국은 지금 휘발유 값이 한 1,000원 정도 해요, 1리터에. 우리보다 3배는 잘 사는 나라가 휘발유 값은 우리보다 반밖에 안 내는 거죠. 이유는 거기는 세금을 적게 붙여요. 우리는 휘발유의 반이 세금이죠, 반. 그럼 그 반 가지고 뭘 하냐? 도로도 닦고 뭐 여러 가지를 이제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도로 닦고 그
휘발유를 열심히 쓰면 그만큼 이제 도로가 좋아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운전을 하고 다니는. 그러니까 그렇듯이 휘발유 가격도 국가에서 정하기 나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금이 원래 없었으면 지금도 1,000원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이 교통세, 또 예전에 교육세까지 붙어 있었죠. 그런 것 때문에 1,800원이 돼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탄소세가 도입이 되면 똑같은 물건을 만들더라도 뭐 그 물건을 만드는 데 있어서 탄소가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 탄소 그 들어간 거에 대한 그 세금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은 그 가격이 비싼 걸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어차피 싸고 질 좋은 물건을 살 테니까 당연히 저탄소 사회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회사는 당연히 탄소를 적게 소모하는 그런 물건을 만들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식으로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은 다 같이 공멸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후 변화가 그렇게 우리 생활을 우리 이제 삶을 지배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철학적인 주제 그렇게 돼 있다면 생물 다양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은 많이들 들으셨잖아요. 생물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 생물이 다양하면 뭐가 좋죠? 네? 도대체? 네, 먹거리가 많다. 예, 맞습니다. 또 뭐가 좋죠? 생물이 많으면? 뭐 생태계도 안정되고. 예. 생물이 많으려면은 근데 우리가 희생해야 되는 것도 많잖아요. 그죠? 개발도 못하고 예를 들면 그린벨트를 묶어놨는데 그린벨트 안에 사시는 분은 그 재산권 행사를 또 못하잖아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워낙 그 주변 환경이 파괴돼 있어서 뭐 개천을 복원한다든가 숲을 복원한다든가 하면은 이제 그게 굉장히 좋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또 그거를 어떤 그런 식의 자연을 지키는 데는 역시 또 비용이 지불되는 거거든요. 돈이 들잖아요. 그죠? 생물 다양성은 하여튼 그걸 지키려면 비용이 듭니다. 비용이 들고 근데 생물 다양성을 우리가 확보하면은 여러 가지 또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간에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계산을 해서 유리한 쪽으로 사람들이 이제 선택을 할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 생물 다양성이라는 개념이 어찌됐든 간에 전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될 어떤 그 뭔가의 아이템으로 선택이 됐어요. 그래서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후변화도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두 가지 아이템이 된 거예요.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 그래서 하여튼 예를 들면 한 20년 전만 해도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20년 전은 지금보다 더 생물들이 어떻게 보면 더 파괴돼 있을 뭐 그런 상황인데 신경을 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공부할 때 뭐 생물 다양성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0년이 흐른 30년이 흐른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거기서 얼마든지 이 자연하고 사람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각 국가의 지도자들이 생물 다양성과 기후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자기들의 그 정책적인 아이템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거기다 곧 예산을 투입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뭐 인천 송도에 무슨 기후 변화 기금 그 유치해서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이제 나중에 기금이 와 봐야 아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게 좋다고 여겨지는 이유가 뭐냐면 전 세계에 있는 200개 정도 되는 그 국가의 모든 대통령들이 다 기후변화 문제는 같이 해결하자라고 다들 동의를 했고, 그래서 기후변화 협약에 다들 참여를 자기 이제 각국의 뭐 장관 이런 사람들 보내가지고 회의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생물 다양성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평창에서 그 생물 다양성 회의가 또 열려요. 작년인가는 제주도에서 한번 했고, 그 전에 창원인가에서도 한번 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2년 전인가 부산에서 한번 열렸는데 그때 생물 다양성 협약 중에 이제 부산 선언이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 이름 따가지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생물 다양성이라는 게 그런 어떤 좀 중요한,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그런 개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일단 중요하다라고 일단 그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과학적으로는 생물 다양성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그걸 약간 말씀을 드릴게요. 생물 다양성 정의인데 크게 세 가지가 정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생물이 다양하다는 얘기니까 그럼 어떻게 다양하냐? 첫 번째는 유전자 다양성. 보시면은 전부 다 개죠, 개. 근데 이게 개는 종이 다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개는 종이 다 같죠. 그러니까 종이 분리되냐 안 분리되냐는 뭘로 우리가 보통 따지냐면은 생식을 시켰을 때 교배가 되냐 안 되냐. 근데 이걸 가지고 그 종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전 세계에 생물 종이 몇 종이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구상에? 대충 한 800만 종 정도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기록되어 있는 거는 그 중에 10분의 1도 안 되고요. 한 대충 따져보니까 한 800만 종 정도가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게 이제 종들을 일단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종들이 나눠져 있으려면은 그게 각 종들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일단 우리가 진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종이 시작됐을 때 어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신에 의해서 창조가 됐건 뭐 진화가 됐건 간에 뭐 그거에 대한 논쟁은 이제 안 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그 종이 시작됐을 당시가 예를 들면 뭐 몇십 년 전은 아니잖아요. 적어도 뭐 몇만 년 전 또는 몇십만 년 또는 뭐 몇억 년 전에 생겨난 그런 종도 있습니다.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공룡이 살던 시절보다 훨씬 더 이전에 있던 이제 그런 종들인데, 결국 그 종이 그 수십만 년, 수백만 년을 쭉 이어오면서 그 종 자체의 형질이 보존이 돼야 돼요. 만약에 다른 종하고 생식을 딱 했는데 교배를 했는데 교배해가지고 자손이 나왔다. 그러면 그 자손은 잡종이 되는 거죠. 이 종과 이 종이 섞이니까. 그러면 결국 그런 식으로 되면 나중에 가서는 그 종이 구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존재하는 종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생식적으로 격리돼 있지 않으면 수십만 년, 수백만 년이 흘러오면서 구분이 되게 그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 반만 년 역사를 가진 단일 민족이라고 해서 뭐 아주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는데 예를 들면 남미에 가보면은 남미에는 그 남미의 원주민도 있고, 그 남미는 예전에 스페인 이 식민지였죠. 한 400년 정도. 남미에 가면은 그 원주민도 있고, 그다음에 그 당시 스페인 사람들하고 이제 원주민하고 이제 혼혈인들이 또 굉장히 많은 그 인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섞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우리 그 사람들은 흑인, 백인, 황인을 종으로 구분하진 않아요. 다 같은 하나의 호모사피엔스라는 그런 종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일단 종이라는 거는 그 생식적으로 격리가 되면 일단 종이라고 보고, 격리가 되지 않으면 종이라고 보지 않는 게 일단은 정설로 돼 있습니다. 정설로.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뭐냐면, 생식을 하는 생물들은 오케이. 생식을 이 유성생식을 하지 않는 그런 생물들도 있어요. 아주 작은 단세포 생물들은 암수가 없으면은 유성생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아주 작은 균이라든지 우리 무좀을 일으키는 곰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암수를 구분할 수가 없는데 분명히 그것도 생물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런 생식적인 격리의 그런 개념으로 하지는 않고 이제 그냥 또 다른 그런 그 기준을 가지고 그 종을 구분합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 같은 종이라고 해도 그 유전자가 다르면은 이 유전적 다양성이라는 그런 정의에 입각해서 좀 다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면은 연어가 있습니다. 연어가 미국에 가면은 이제 연어가 있는데 그 연어가 미국 그 대서양에는 한 종만 살아요. 한 종. 대서양 연어는 한 종이에요. 태평양의 연어는 한 7종 정도가 있어요. 그럼 대서양에는 한 종이 있는데 대서양 연어 중에 예를 들면 뉴욕 근처에 사는 연어랑 뭐 저기 밑에 플로리다 쪽에 근처에 사는 연어랑
거리가 상당히 멀죠. 뭐 한 2,000km, 1,000km 이상 되니까 종은 같은데 그럼 그 녀석하고 이 녀석하고 그럼 같다고 볼 거냐 말 거냐 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혀 별개로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완전히. 그런 경우에 이 녀석들이 똑같은 종이라 생식하면은 생식도 가능하지만 그 한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서로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그냥 격리가 된 거죠. 아예 격리가 돼서 좀 다른 형태를 이제 가질 수가 있어요. 유전적으로. 예를 들면 뉴욕에 있는 연어는 뭐 추위에 좀 강하다거나 또 플로리다에 있는 연어는 더위에 좀 강하다거나 이런 특성을 좀 가질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흑인들이 운동을 좀 잘하잖아요. 우리보다. 그리고 우리는 백인들보다 젓가락질을 잘하잖아요. 활도 잘 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똑같은 종이지만 뭔가 그 격리된 상태에서 좀 특별한 그런 적응을 통해서 특별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유전자 다양성을 통해서 발현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종이라도 유전자가 좀 다르면 그런 경우는 유전자 다양성이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같은 생물인데 종류가 다른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 다양성, 뭐 원숭이가 있고 또 뭐 잠자리가 있고 저렇게 꽃이 있고 한 그냥 생물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저것도 마찬가지로 생물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다양성 그리고 생물 다양성, 종 다양성 요게 이제 생물 다양성에 들어가고요. 마지막 한 가지 개념. 이건 사람들이 잘 생각을 안 해요. 생태계 다양성이라는 것도 생물 다양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생태계 다양성은 뭐냐면 결국 생물의 살아가는 터전이 이제 서식지죠. 서식지인데 이런 식으로 초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밀림이라든지 아니면 저런 습지라든지 그런 식의 이 그 생태계 이 서식지들이 있어요. 그 서식지들마다 고유의 그 서식지를 이루고 있는 생물들이 종류가 다르죠. 서식지가 다르면 그러니까 서식지가 다양하면 그만큼 생물들도 다양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냥 생물만 막 보호한다 이런 식의 개념도 있지만 그거에 덧붙여서 서식지를 보호해야 된다. 서식지 자체를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생태계 다양성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저런 거에 예를 들자면은 글쎄 똑같은 생물이라도 이 사는 서식지에 따라서 똑같은 종인데 사는 서식지에 따라서 좀 특성이 달라지는 이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어서 그런 경우 때문에 우리가 이 생태계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서식지를 잘 보존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죠. 결국은 유전자를 보호하고 또 생물 자체를 보호하고 서식지를 보호하고 하는 이게 전부 이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 그 노력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생물 다양성이 전 세계 전 세계 경영 그러니까 관리의 그 아젠다처럼 돼 있죠. 그 아젠다처럼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유전자도 보호하고 또 생물도 보호하고 서식지도 보호하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라는 개념 그 정의에 입각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은 그러면은 될 거고요. 자, 이제 여기서 생물 다양성 보존에 대한 얘기. 생물 다양성 자체가 본질적으로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사람들이 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는 비용이 들죠. 그 비용은 개발하고 싶은 사람이 개발을 못하면은 그게 곧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생물 다양성이 그 자체가 가치가 있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도 먹고 살고 해야 될 게 많은데 꼭 생물을 그렇게 보존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뭐라고? 우리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쭉 발전해 오면서 60년대 보릿고개들 겪으셨죠? 겪어보신 분? 저는 안 겪어봤어요, 개인적으로. 전 아직 40대이기 때문에. 보릿고개가 뭔지 아시는 분 겪어봐서. 먹을 거 없으면 라면 끓여 드시지. 뭐 그런 얘기. 그렇죠. 빵 먹고. 어쨌든 굉장히 경제적으로 60년대, 70년대 어려웠죠.
어려워서 우리는 하여튼 그 뒤도 안 보고 앞만 보고 경제 성장을 위해서 쭉 달려와서 하여튼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놀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이루어 놨어요, 지금. 그래서 저도 사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등 하는 게 있을 거라고는 전혀 한 번도 그 상상해 본 일이 없어요. 설마 그럴까? 근데 우리나라가 1등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1등 하는 게 뭐 있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인터넷 강국, 처음에 인터넷, 요새는 좀 떨어져 있는데 워낙 다른 나라들이 많이 따라오니까 처음에 인터넷 등장했을 때 거의 우리만큼 이렇게 인터넷 보급화 있고 다 있잖아요, PC방들이. 근데 지금 이제 PC방 안 가죠. 집마다 다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 1등 하는 것도 있어요. 전화하면은 집값 와서 고쳐주는 거. 그건 최고예요, 진짜. 배달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택배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오늘 붙였는데 내일 들어가는 나라가 한번 찾아보세요. 눈 씻고 가서. 없다니까요. 아무리 선진국에 가도. 선진국으로 갈수록 인건비가 비싸요.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행복한 나라에 살고 계시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민원처리, 여기도 시흥시청인데 저는 시청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이 일 처리하는 속도에 대해서도 상당히 여러분들은 고마워하셔야 돼요. 전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좀 오래 했었는데 거긴 뭐 하나 띄려면은 기본적으로 3일 정도 걸려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그랬으면은 주민등록등본 띄는데 3일 후에 예약해놓고 찾아와라 이렇게 하면은 말이 돼요? 지금 당장에 필요해가지고 은행 갖다 줘야 되는 판에. 거기 있으면 속 터져서 못 살죠. 그리고 그 인터넷 설치하는데 한 2주 정도 걸려요. 전화 설치하는데도 그렇고. 무슨 놈의 신원조회도 그렇게 많아가지고 다 검사해야 되고. 근데 우리는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신원조회 다 되잖아요, 요새는. 그죠? 뭐 그런 정도로 돼서, 그러니까 하여튼 뭐 1등 하는 게 좀 생겼어요. 뭐 반도체 1등 한다고 하고, 자동차도 상당히 뭐 잘 나가고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바뀌었는데, 하여튼 우리가 그 7, 80년대 그렇게 그 많은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사실은 이제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가 없었죠. 그때는 환경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거의 뭐 죄악시처럼 그 취급을 받았죠. 왜냐하면은 그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생물 다양성이든 환경이든 다 이제 그 도태됐었죠. 일종의 그 정부 정책에서도 좀 그 후순위로 밀려 있었고, 그래서 생물 다양성 또는 환경을 보존하자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뭐였냐면은 우리가 파괴했으니까 도의적으로 파괴한 건 적어도 돌려놔야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은 존엄하다. 존엄하니까 좀 우리 인간으로서 좀 존엄한 자연을 좀 예쁘게 갖고 보자. 물론 지금도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계속 하고는 있죠. 이 감성에 호소하는 거죠. 사람들의 도덕과. 근데 그것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 여기 많은 이제 어머니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어머니들한테 얘기하면은 잘 먹혀요. 그죠? 감성으로 얘기를 하니까. 자연을 보호해야 됩니다. 얼마나 이 숭고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버님들한테 얘기하면 안 먹혀요.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자연이 존엄하다? 우리도 먹고 살 게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지금 예를 들면 저 문제는 지금 개발도상 국가, 뭐 아프리카가 됐건 동남아시아가 됐건 아니면 남미가 됐건 그 국가에서는 저 문제가 지금도 그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런 수준에서 좀 넘어섰죠. 우리는 먹고 살만 하니까. 근데 먹고 살기 급급한 국가들은 여전히 자연은 존엄하니까 지켜야 돼, 이런 수준에서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그 환경을 지킬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생물 다양성이 본질적으로 우리는 생물 다양성을 지켜야 되고 보존해야 되고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자연 파괴를 막기에는 부족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개발이 여전히 계속 되어 왔던 거고요. 여러 사람들이 이런 그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계속 개발하다 보면은 저런 식으로 동물은 동물원에다가만 몰아놓고 사람들이 가서 이제 즐기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저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존의 논리를 사람들이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찾았냐면 생물 다양성이라는 것을 보존할 때 그 생물 다양성이 그냥 가치가 높으니까 숭고한 어떤 그런 본질적으로 우리가 보존해야 되는 거 이런 그 철학적이고 도덕적인 게 아니라 생물 다양성이 실제로 우리한테 주는 혜택이 돈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나 되느냐를 따져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존했을 때가 더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지 경제적으로 그거를 개발했을 때 더 도움이 되는지 그걸 따져보자고 사람들이 막 논의를 시작해 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등장한 게 생태계 서비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생물 다양성이 됐건 생태계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도덕적으로 뭐 우리는 착한 사람이니까 보존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생태계를 보존하는 게 훨씬 가치가 있으니까 보존하자.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논의하는 패턴이 바뀌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생태계 서비스라는 개념 자체가 언제 나왔냐면 1983년도에 처음 소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보이시는 그 녹색 책 새천년 생태계 평가 보고서 영어로 하면은 밀레니엄 에코시스템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요. 2001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4년 정도 그 전 세계 1000명이 넘는 과학자들이 모여서 저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지구의 생태계를 어떻게 평가할 건지 이 생태계 서비스라는 개념을 이제 이 책에다 담아가지고 2005년도에 발간을 합니다. 유엔이 주도를 해서 발간을 해요. 유엔이 주도를 해서 저걸 발간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유엔이 발간을 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모든 국가들의 적어도 상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라면 다 들어라 하는 거거든요. 유엔에서 나오는 그런 보고서들은 그러니까 상식을 벗어나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당연한 얘기들만 해요. 그래서 저거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는 비상식적인 국가로 취급이 돼요. 그래서 비상식적인 국가로 취급되는 국가들이 몇 개가 있죠. 그 예전에 부시 대통령이 미국에 있는 뭐 전 세계 3대 악인가 해가지고 북한, 이란, 리비아 뭐 이렇게 했잖아요. 물론 뭐 거기에 찬성을 하고 안 하고는 개인적인 문제인데 어찌됐든 간에 비상식적인 국가들이 좀 있어요. 안 따라가려고 하는. 예를 들면 기후변화에 관련돼서는 미국이나 중국이 좀 비상식적인 국가예요. 거기들은 좀 안 따라가려고 하는데 어찌됐건 간에 유엔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얘기들, 권고사항을 안 따르면 제재할 길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을 안 지키면 감옥 가거나 벌금 내야 되는데 국제사회에서는 그 유엔에서 권고를 했는데 따르지 않는다. 제재할 수는 없어요. 그냥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왕따예요, 왕따. 그럼 너 혼자 살아. 우리끼리 살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상당히 효과를 봐요, 사실은. 왜냐면은 적어도 유엔에 나와서 회의하는 사람들은 각 국가의 대표자잖아요. 대통령이나 뭐 국무총리나 장관들. 근데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 나오겠어요? 다 자기 국가를 대표하고 명예가 있잖아요. 근데 명예가 있는데 이렇게 쭉 각 나라 국가에게 모였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생태계 서비스에서 뭘 하자고 하는데 유독 한 나라만 우리는 좀 안 되겠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다 똑같은 국가 수장들인데.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작동을 안 할 것 같으면서도 작동을 해요. 이 국제사회라는 게. 그래서 반기문 총장,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유엔의 총장으로 돼 있죠. 그런 유엔이 힘이 없을 것 같으면서도 또 그 힘을 발휘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국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힘이 적죠. 유엔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군대가 그렇게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왔다는 것은 결국 이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개념을 국가 정책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라 라고 권고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죠. 근데 이게 이제 정립되고 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래서 불과 이제 8년 전에 저 개념이 나온 겁니다. 그 생태계 서비스라는 그 개념 아까 얘기했듯이 생태계가 우리한테 줄 수 있는 혜택을 이제 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태계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4가지 종류로 있습니다. 4가지 종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태계 이제 여기 여러분들은 이제 갯골을 쉬운 갯골을 이제 계속 이제 공부를 하실 텐데
그럼 이제 시흥 갯골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생태계 서비스가 뭔지를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 일단 생태계 서비스 네 종류가 첫 번째는 물자를 줍니다. 우리가 숲에서 나무를 얻고 이제 뭐 거기서 그 고기를 얻을 수 있고 하듯이 그런 식량이나 목재 등을 공급하는 그런 서비스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자연 현상을 조절하는 그런 서비스를 해줘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금방 알 수 있냐면 사실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 받고 있을 때는 잘 몰라요. 우리가 어머니 사랑도 받고 있으면은 잘 모르잖아요. 아이들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러면은 귀찮다고 그러죠. 근데 사실은 어머니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 아주 그 방법이 뭐냐? 없어 보면 알죠. 그죠? 그래서 부모님 돌아가시면 뒤늦게 이제 자식들은 후회하죠. 또는 군대 마찬가지로 군대 가면 어머니 사랑이 얼마나 그 소중했던가를 느낄 테고 마찬가지로 이 생태계 서비스도 그냥 보면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연안 침식을 방지하고 홍수를 방지하고 기후 조절을 하고 질병 방지를 한다. 말은 저렇게 있는데 실제로 저럴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해보세요. 산에 있는 숲이 없어요. 그냥 민둥산이에요. 비 오면 어떻게 돼요? 토사 다 쓸려 내려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돼 있고 또 그 나무가 물을 머금고 있으니까 홍수 방지도 되는 거고. 근데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태계 서비스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시면은 그게 우리한테 주는 게 그 아주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 현상을 조절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거는 자연 기능을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중에 광합성이라는 겁니다. 광합성. 그러니까 광합성은 1차 생산. 그러니까 식물이 햇빛을 받아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또 물을 빨아들여서 그걸 버무려 가지고 포도당으로 만드는 그 광합성.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근원이거든요. 태양 에너지를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로 바꿔주는 그런 아주 그 귀중한 그런 원리입니다. 광합성이라는 게. 그래서 저것 때문에 우리가 쌀도 먹고 뭐 고기도 먹고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생태계 서비스가 생태계가 이제 지원 우리한테 주는 아주 그런 그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퇴적도 있고요. 그리고 오염 정화 그런 그 역할도 하고 그리고 물질 순환의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생태계 서비스가 또 주는 거는 이제 아주 좋은 경관이나 또 우리가 관광 자원도 되고 또 교육할 수 있는 또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래서 네 가지가 있죠. 우리한테 물자를 공급해 주고 자연 현상을 조절하고 그다음 자연 기능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이 문화와 휴양 그런 그 공간을 준다. 이렇게 네 가지 생태계 서비스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를 이제 다 따져보자는 거예요. 돈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서 시흥 갯골을 그냥 다 밀어가지고 저거를 뭐 딴 걸로 바꿀 거냐 아니면 그대로 놔둘 거냐라고 했을 때 물론 우리가 저거를 그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때 그거를 다 따져보지는 않았어요. 그걸 따져보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역시. 근데 결국에는 진짜 첨예하게 대립돼 있으면은 저런 걸 따져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새만금 갯벌 같은 경우는 이제 2006년도에 완전히 다 막혀가지고 이제 갯벌이 사라졌는데 그 2000년대 초에 삼보일배 그 기억 아마 나실 거예요. 예. 그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들여서 이걸 개발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사실은 생태계 서비스 개념을 가지고 딱 재서 이렇게 해서 짜자짜자 계산을 했으면은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태계 서비스 개념은 2005년도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게 각 국가에 적용돼 가지고 실제 발휘하려면은 한 10년 정도는 걸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 2, 3년, 3, 4년 후면은 뭐든지 개발을 할 때 이 서비스를 따져봐서 뭐가 이익이냐 아니냐를 이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분명히 빠른 시일 내에 올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올 건데 이제 그 새만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계산을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계산을 해서 개발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정치적으로 결정이 된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아쉬운 건데 어찌됐건 이런 생태계 서비스 개념이 이제 곧 도입이 돼서 그 제대로 작동을 할 거다라는 거를 잘 생각을 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여기 계신 그 여러분들께서 그걸 생각을 하고 계시면 이제 국가가 그렇게 할 때 이런 국가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더 이해를 잘 하실 수 있겠죠.
요거는 이제 그 보고서에 나오는 이런 생물 다양성이 이때 이 생태계 서비스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 그림을 하나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생태계 서비스라는 거고요. 그 네 가지 서비스 얘기했죠. 여기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가 있고요. 그 네 가지가 이 사람 그 복지에 영향을 주고 또 이 복지에 영향을 준 게 간접적으로는 전체 지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또 이제 하여튼 뭐 그렇게 복잡한 게 있어요, 여기에. 근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이 생물 다양성. 결국 생물 다양성이 있어야 바이오디버시티라는 게 이 생물 다양성의 뭐 영어 단어입니다. 이게 결국은 생태계 서비스를 이 지탱해주는 아주 그 근본 원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망그로브 숲이라고 있어요. 열대 갯벌에 많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열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열대 해안에 저렇게 나무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망그로브 숲이 있는데 망그로브 숲이 그 제공해주는 생태계 서비스의 종류가 뭐가 있냐? 일단은 저런 숲이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와서 알날 수 있는 산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흙들이 나무가 있고 거기에 뿌리들이 쭉 박혀 있기 때문에 이 퇴적물들이 들어와서 물 흐름이 느려지면은 퇴적이 됩니다. 그래서 퇴적 환경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저 안에서 그 영양염들이 순환이 돼요. 그리고 그 탄소 저감의 그런 효과도 있고요. 기후 변화를 줄일 수 있는 그다음 질병 생물들을 조절을 합니다. 만약에 망그로브 숲이 없어지면은 예를 들어서 모기떼가 창궐을 한다거나 뭐 메뚜기떼가 창궐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제 그런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망그로브 숲이 연안에 있기 때문에 연안 침식을 방지하고 또는 이제 이 해일이 몰려왔을 때 그 해일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오염물질을 정화시키고 식량이나 목재 그리고 연료들을 실제로 제공을 하죠. 그리고 또 휴양 및 생태 관광에 그런 역할을 합니다. 뭐 망그로브 숲이 이제 우리나라에는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대표적인 그런 생태계 중에 하나라서 예를 들었는데 그런 이제 우리나라 갯벌이 있어요. 그죠? 망그로브 숲하고 비슷한 게 우리나라에서는 갯벌이 있죠. 위치는 똑같은데 다른 건 뭐냐? 나무가 있냐 없냐 그 차이입니다. 나무가 있냐 없냐의 차이인데 그럼 갯벌은 어떤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해 주냐? 다 똑같아요. 망그로브 숲하고 딱 하나 달라요. 8번. 네. 나무가 없죠, 나무. 나무가 없으니까 목재나 연료 제공이 아니라 그냥 해산물 공급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런 식의 이런 그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돈으로 환산해 보자는 거죠. 근데 쉽지는 않아요. 이런 거는 쉬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조개는 키로에 뭐 바지락이 1kg에 5,000원 이러면은 그거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계산하기가 참 어려워요. 오염물질 정화는 단위 면적당 정화시키는 오염물질을 하수 처리장에다 대비시켜서 그 운영 비용으로 하면은 이것도 계산이 가능한데 이제 나머지 것들이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돈으로 환산하는 게.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5년도에 나왔는데 이 생태계 서비스 개념이 10년 정도 걸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과학자들이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완성되려면 적어도 한 10년 정도 걸릴 거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서 생태계 서비스 얘기 그리고 생물 다양성은 결국 그 중요한데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생물 다양성을 우리가 왜 보존을 해야 되느냐? 도덕적으로 우리는 착한 사람이니까 보존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 생태계를 보존하는 게 생물 다양성 보존하는 게 개발보다 이익이다라고 그 판단이 되면은 보존할 수 있는. 그래서 보존 논리를 이제 찾고자 사람들이 생태계 서비스라는 개념을 도입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생태계 서비스가 네 가지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그 우리나라 갯벌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우리나라 갯벌의 분포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지도에 그 검정색으로 표시가 돼 있죠. 여기 이 지도는 여기 보면 시와호하고 여기 시와호가 여기고 새만금 여기인데 막혀 있는 거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실제를 현재의 거를 보여주지는 않는데 어찌됐건
그 현재 우리나라 갯벌은 면적이 약 2,500제곱킬로미터 정도다라고 그 알려져 있습니다. 2,500제곱킬로미터면은 2,000제곱킬로미터라고 잡고 가로 200km, 그다음에 가로 20km, 세로가 예를 들면 100km짜리 그런 띠를 하나 생각하시면 돼요. 100km면은 여기서 천안까지 거리인가요? 서울에서 천안. 그 정도 되는 거리에 폭이 20km짜리의 그런 넓은 어떤 땅을 생각하시고 그 정도 되는 갯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0제곱킬로미터라는 거는 상당히 그 넓어요. 우리나라 남한 한반도 남한의 면적이 20만 제곱킬로미터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거의 한 1% 정도 되는 그 정도 면적입니다. 요거는 이제 인공위성 사진으로 보시면 뭐 저렇게 돼 있고요. 이제 그 여러분들이 보실 시흥 갯벌 습지 보호 지역이라는 이 시흥 아카데미에서 이제 이 시흥 습지학교에서 시흥 갯벌 습지학교에서 타겟으로 삼는 그런 지역인데 그냥 보실 필요가 있어. 잘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그 우리가 있는 곳이 아마 여기일 거거든요. 여기 시청 맞나요? 네. 예. 이 시흥 갯벌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이제 그 시흥 갯벌 생태공원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밖으로 나가면 여기 소래가 있고요. 소래포구 쭉 밖으로 나가면 이제 여기 오이도 있고 시화가 저 아래쪽에 있고 송도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이제 서해로 연결되는 이제 그렇게 통로가 돼 있는데 이 갯골 자체가 이 두 갈래로 나뉘어요. 쭉 들어오다가 하나는 이제 소래 쪽으로 들어가서 소래 습지 생태공원이 돼 있고 하나는 이제 시흥 갯골로 들어와서 이게 행정구역이 나눠져 있죠. 인천하고 시흥하고. 근데 시흥 갯벌 습지 보호 지역은 여기만 지정됐어요. 여기. 이 소래 쪽은 지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만 그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는 습지보전법이라고 우리나라 습지보전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1999년도에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습지보전법 8조에 의해서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면적은 뭐 그렇게 넓진 않죠. 0.71제곱킬로미터. 그리고 작년 2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12번째로 지정이 됐습니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국가가 돈을 들여서 저기를 보호하려고 노력을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과거에는 지정해 놓으면은 별로 투자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이 예전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워낙 그 시민들의 감시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런 그 지키지 못할 약속은 가능하면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일단 습지보호지역으로 시흥 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는 얘기는 그 많은 국가로부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구하는 만큼 잘하는 만큼 국가에서는 더 그 지원을 아마 할 거예요. 실제로 12개 정도 습지보호지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12개 중에 국가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는 곳이 있고 많이 받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그 국가에서 우선순위를 12개를 동시에 1,000원씩 줘가지고 다 관리해라 이렇게 안 해요. 예산이 내가 12,000원이 있으면 그걸 1,000원씩 다 나눠주는 게 아니라 잘하는 애들은 한 3,000원 주고 못하는 데는 한 10원만 주고 이렇게 해요. 왜냐면 국가에서도 봤을 때 분명히 잘하는 데가 있고 못하는 데가 있으면 그거를 잘하는 데는 더 키워줘야 되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이제 이 지정된 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거를 더 잘 관리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상황이 생길 겁니다. 근데 일단은 시흥 갯벌은 뭐 여기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계시고 또 여기 이제 하여튼 공원으로도 돼 있고 시흥시에서도 상당히 이제 아주 긍정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지원을 해주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저한테는 느껴져요. 다른 지자체들에 비해서. 그래서 뭐 기대는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제 다른 습지보호 지역들이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를 잘 살펴봐서 그거를 좀 답습할 건 답습하고 따를 건 따르고 또 과감히 버릴 건 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과거의 습지보호 지역들이 보면은 지금 이제 잘 되고 있는 곳들이 그 갯벌 센터가 있는 곳들이 잘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갯벌 센터가 있는 곳은 무안에 있어요. 무안 갯벌. 그리고
증도에 있어요. 신안군 증도. 그리고 낙동강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강화도에도 갯벌센터가 있어요. 근데 강화도 같은 경우는 습지보호 지역이 아니라고 그랬죠. 여기는 습지보호 지역으로 해서 된 게 아니라 순수하게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의 힘으로 이제 그 만들어 놓은 그런 센터가 됩니다. 근데 그런 이 갯벌센터들이 존재하는데 갯벌센터를 운영하고 그 건물을 짓고 하는데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요. 실제로 갯벌을 보호하고 하는 그런 데는 많이 투입이 되지 못해요. 근데 그래서 그거를 잘 생각을 해서 따를 건 따르고 따르지 말 건 따르지 말자는 거죠. 왜냐하면 갯벌 센터 하나 짓는데 100억 뭐 이렇게 들거든요. 국가에서 돈을 줘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시흥갯벌을 보존하자라고 국가에서 100억을 줬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전시관 하나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쓸 건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할 건가요? 뭐가 효과적일 건지를 잘 곰곰이 따져보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이 시흥 습지보호 지역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관리 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해야 돼요. 관리 계획을 아주 잘 수립을 하면 되는데 이제 그럴 때 사실 그런 관리 계획은 그냥 정부에서 세우는 거예요. 그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쭉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건데 이제 그런 데 있어서 시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그거에 계속 피드백을 주셔야 되는 거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뭐가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왜냐면은 공무원들이 사실은 처리는 아니거든요. 그분들도 다 우리하고 똑같은 그냥 한 사람이잖아요. 업무도 많고 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습지보호 지역을 담당하시는 해양수산부에 담당하는 분은 혼자예요, 혼자. 사무관 1명, 주무관 1명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한 세네 분이 저걸 다 해요. 그리고 그분이 그것만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해양 생태계를 전체를 다 관리하는 걸 일을 해요.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이 공무원의 업무라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사실은 이 시민들이나 여러 다른 전문가들이나 이런 어떤 지식이나 정보들이 많이 정부로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흥시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왕 이제 시작을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다른 습지보호 지역들의 이 잘못된 그런 이 관리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캐치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정책에 잘 반영이 돼서 하여튼 잘 관리가 됐으면 하고요. 이 습지보호 지역이 우리나라 습지보호 지역 중에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서울에서 가까우면 뭐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기도 하지만 서울에 가장 가까우면 어떤 이점이 있으신지는 잘 아시겠죠? 예, 뭔가 하여튼 좋겠죠. 뭐 방문하기도 좋을 테고 사람들이 찾기도 좋을 테고 일단 서울 경기에 2천만 명이라는 우리나라의 절반에 해당하는 인구가 있기 때문에 배후에 그래서 어떻게 잘 보호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흥갯벌 습지보호 지역의 미래가 아마 결정될 거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이게 도심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와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잘 하여튼 관리하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도심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이제 그런 굉장히 희귀한 그런 사례를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곳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또 이 시흥갯골 근처에 성담에서 골프장 짓고 있죠. 예, 골프장 짓고 있는데 사유지기 때문에 골프장 짓는 거를 짓지 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국가에서도 얘기할 수가 사유지 침해라는 건 그건 또 이제 법리적인 문제인데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똑같아요, 여러분들하고. 나 집에 있는데 예? 허가를 안 내주면 뭐 그렇긴 한데 이제 뭐 제가 허가권자는 아니니까. 근데 일단 사유지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얘기하기 힘들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골프 경기를 보면 이제 외국 같은 경우 뭐 미국이든 영국이든 보면은 해안가에 아주 멋있게 골프장들을 만들어 놓은 데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서 뭐 페블비치에 있는 무슨 골프장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사실은 미국이 됐든 영국이 됐든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이 환경 규제가 훨씬 센 국가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런 해안가에 있는 그런 곳은 또 이 전망 때문에
가격도 굉장히 높아요. 토지 가격도 높고 거기에 있는 주택들은 가격도 높아요.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의식도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고 그런 상태인데 왜 그럼 그런 곳에 골프장이 들어설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좀 면밀히 따져봐서 그렇게 해서 그 하면 되는데 아마 이제 거기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그 중요한 이유가 일단은 그 뭐든지 공개를 해요. 공개를. 그러니까 골프장에서 뭐 농약을 쓰면은 농약을 뭘 쓰는지를 다 공개를 하고, 그러니까 솔직하게 다 터놓고 보자는 거죠. 골프장이 그 지역 사회에 줄 수 있는 게 뭔지도 다 터놓고, 그러면 주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골프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뭐 10만 명이 와. 근데 또 이 골프장이 때가 되면은 무슨 농약을 쳐야 돼서 여기는 피해가 될 수가 있어. 그러면 그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데 하지 말라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피해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공개시켜 놓고 토론을 하면 그러면은 해결책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시흥 갯골에서도 이 시흥 갯골도 골프장과 이 습지보호 지역이 아주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걸 지금 뭐 하지 말라고 아마 못할 겁니다. 근데 아주 좋은 그런 이 하나의 그러니까 사례를 그러니까 뭔가 공존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개발과 보존이 공존할 수 있다라는 거에 하나의 사례를 잘 만들었으면 하는 이제 그런 저 개인적인 바람. 저는 뭐 물론 시흥 시민이 아니라서 이렇게 편한 얘기를 할 수도 뭐 있겠지만 하여튼 이제 그런 개인적인 이제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현명하게 잘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이따가 끝나면은 이제 점심 식사하시고 시흥 갯골에 나가서 이렇게 좀 보실 텐데 이렇게 보시면은 요 사진에 있듯이 그냥 다 저래요. 갯골이 있는 게 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갯벌 생각하면은 이제 갯벌은 물이 쫙 빠지면은 몇 킬로씩 이렇게 쭉 물 빠져 있고 그래서 걸어갈 수 있고 거길 들어가서 뭐 조개도 잡고 이런 것들을 원할 수 있는데 시흥 갯골은 이제 그런 환경은 아니에요. 그런 갯벌 중에 갯벌에 가면은 이제 갯골이라는 게 당연히 있죠. 그죠? 당연히 있을 테니까. 그런 갯골이라는 그걸로만 구성되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사실은 갯골이라는 곳은 굉장히 불안정한 곳이에요. 생태적으로. 물이 빠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속도로 옆에 집 짓고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차 시끄럽죠. 막 트럭 지나가면 막 흔들리죠. 저는 그 큰 길 옆에 살아봐서 알아요. 제가 그래서 약간 가는 기가 먹어 있어요. 불안한 곳인데 그래서 뭐 생물 다양성도 다른 그냥 일반적인 그러니까 갯골이 아닌 평탄한 그런 곳보다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뭐 조개나 이런 것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지만 이 나름대로 갖고 있는 또 이 생태적인 기능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그 갯골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그런 식으로 불안하고 남들이 잘 안 와서 사는 그런 곳들이 또 어떤 곳으로 유용하냐면 어미들이 와서 새끼를 낳는 곳으로 아주 유용해요. 그러니까 뭐 조개 새끼라든지 아니면 지렁이 새끼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시흥 갯골에서 나오는 그런 유생이나 어린 개체들이 이제 썰물대가 돼서 이제 다 밖으로 빠져나가면 그게 결국은 이 주변 시흥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서해 한쪽에 뭐 강화도 갯벌까지도 다 이 새끼들이 나가서 이제 나중에 어미가 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공급원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중요한 지역인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가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네요. 10시 10분에 다시 강의를 하겠습니다. 생명도시 시흥